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에 워낙 많은 경제 변수들이 정말 오르락내리락 그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정말 크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변동성 속에서 또 이 위기 속에서 만약에 찾을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배터리 관련해서 네. 미국에서 희한한 법이 하나 통과되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쓰고 네.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이거 배터리 법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특이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도대체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거 한국한테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불리한 겁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뭐 예를 들면 현대차가 그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려면 상대적으로 되게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그게 탑재되는 배터리에 이제 쓰이는 소재 뭐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 규정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미국 자체에서 특히 전기차 완성차 업체는 미국 자체에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자동차 업체한테 뭐 유리한 법안이죠. 근데 이게 현대차는 조금 뭐 불리하거나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한국 배터리 업체로 국한을 하면 이건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유리한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준비가 안 돼서 뭐 되게 우려가 된다거나 큰 부담이 될 거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 시각이 있을 수는 있죠. 뭐 미비한 건 갖춰가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긴 하는데 미국이 일단 이 법안을 만든 큰 틀의 배경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국의 전기차 시장은 빨리 키워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굉장히 수혜를 보지만 미국에는 배터리 업체가 없어요. 테슬라가 사실은 무슨 뭐 엄청난 이제 그 규모의 뭐 배터리를 내재하겠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굉장히 큰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을 갖고 있고 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 테슬라는 여전히 LG 엔솔이나 이런 업체들의 국내 업체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의존하고 있어요. 일본의 파나소닉하고. 근데 오면 올수록 지금 LG 엔솔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흔히 테슬라가 만드는 배터리라고 한 4680 배터리도 LG 엔솔이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보자면 네. 그냥 이건 인플레 감축법은 기본적으로는 뭐 중국을 견제하는 그 법안의 성격이 너무 강하고 그러면서 커지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결국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배터리 업계 관점에서만 보면 한국 업체들인 거거든요. 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일단 거의 차단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남는 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인데 지금 한국 대 일본 배터리의 비중이 미국 시장 안에서의 한국 대 일본 배터리의 비중이 9대 1 정도예요. 그러니까 90%가 한국이고 10% 정도가 파나소닉 같은 일본 업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엄청 쏟아낼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뭐 포드, GM, 뭐 이 스텔란티스 같은 이게 미국의 이제 3대 자동차 업체들이 픽업 트럭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내는데요. 뭐 픽업 트럭은 한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잘 안 팔리고 잘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 픽업 트럭이에요. 그래서 이 픽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제 소비자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특히 픽업 트럭은 일반 승용차 세단에 비해서는 그 배터리 그 탑재 용량이 한 2배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퀄리티의 한국 배터리가 장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자 보면 실제로 지금도 이제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포드, GM, 뭐 스텔란티스 이 각각이 결국 한국의 LG, SK, 뭐 삼성, SDI 다 합작사를 이렇게 뭐 준비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이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은 지금도 뭐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이제부터 그 빅뱅 폭발하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수혜를 받는 빅뱅 폭발에 이제 초입에 들었었다. 예,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길게는 한 10년 정도는 걱정 없이 그냥 배터리 산업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짧게는 적어도 특히 한 2025년 요 무렵까지는 빅뱅 폭발이 올해 시작이 돼서 한 3, 4년 후 정도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성장하는 시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3사도 좋지만 배터리 3사에 소재를 공급하거나 또는 배터리 3사가 이제 엄청난 캐파를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장비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장비 업체들, 예, 뭐 3, 4년은 비중 있게 투자하시면 이런 똘똘한 그 2차전지 소재 장비주들 중에 좀 골라서 비중 있게 투자하시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걱정 안 해도 될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이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미국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축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진짜로 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나라 데이터를 봤더니 전체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6%인데 전년도보다 1년 사이에 9%나 이 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이 데이터 딱 보면서 야, 이 정도면 이거 중국이 이거 몇 년 안에 시장 다 먹겠는데? 라는 걱정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물론 이제 대놓고 중국 배터리를 배제한다고는 하지만 이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안만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파죽지세였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근데 좀 이제 현재까지만 보고 이걸 이제 미래로 투사하면 저는 좀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세계 전기차 시장 가운데 중국 전기차 시장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고 또 중국 정부가 다른 뭐 외국 업체들이 특히 배터리에 있어서는 뭐 거의 다른 외국들을 이제 배제를 했죠. 그래서 그 자국 중심으로 이렇게 전기차 시장을 키웠고 또 독자적인 이런 이제 전기차 밸류 체인을 만들었죠. 2차전지 밸류 체인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속에서 CATL, BRD 같은 이런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게 맞고요. 그래서 LG 엔솔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뭐 그 실적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잘 성장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 전기차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그 수혜를 거의 통째로 누리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근데 앞으로는 달라지는 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커지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 배터리의 지금 점유율이 대략 한 80%, 90%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2030년까지.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도 적게 잡아도 한 70%까지는 한국 배터리 업계가 장악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뭐 CATL 또는 뭐 중국 업체들의 LFP 배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여러 국가들이 여러 자동차 메이커들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LFP 배터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또 한편으로는 가성비가 좋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중국산 이제 LFP 배터리를 썼던 측면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워낙 좋아서 갈수록 이제 이른바 하이니켈 쪽,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를 계속 개발하면서 실제로 에너지 밀도당 가격이 중국의 LFP 배터리보다 훨씬 싸면서 그러면서 훨씬 화재 위험도 덜한 그런 지금 배터리들을 다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실리는 것들은 이른바 이제 뭐 811도 넘어서서 니켈 함량에 따라서 811 구반반 이렇게 부르는데요. 구반반 이상의 하이니켈 배터리로 아마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배터리들은 한국 업체들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긴 했으나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이 저가 모델들이 많고요. 근데 미국 전기차 시장은 한번 성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픽업 트럭 같이 이렇게 배터리 용량을 많이 싣게 되는 그런 시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가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 대수가 아닌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 그리고 배터리의
어떤 전체 매출 사이즈로 보자면 중국보다 2배 이상 커지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유럽 시장은 뭐 유럽에서는 이제 각국이 국책 사업 지원하듯이 뭐 그 한국가당 한두 개 이상의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뭐 어떤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보다 저희 연구소가 이른바 스몰캡이라고 부르는 그 중소 2차 전지 업체들은 다 탐방을 다녀보고 한 뭐 업체당 뭐 심지어는 4-5번씩 탐방을 가본 업체들도 있는데 이 업체들 가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래요. 그냥 유럽이나 미국에서든 러브콜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에서 그 배터리 셀 업체들 있잖아요. 뭐 만든다고 하는데 한국 업체들을 따라올 수 있냐? 못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 한 CEO가 저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걔네들이 우리한테 와서 요구하는 그 기술의 수준이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배터리 3사가 했던 수준에 그걸 요구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네들은 모른 척하고 옛날 장비인데 엄청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적인 우위가 압도적이고요. 또 지금 향후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크게 열리는 그런 고가 배터리 시장 이건 다 한국 차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중국 시장이 워낙 커져 있고 거기에서 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당장 무슨 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뭐 이런 거에 그 좀 착시를 안 일으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는 여러분 제가 좀 뭐 어찌 보면 상당히 단언하는데 그 굉장히 커질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5년, 10년 정도 비중 실어서 투자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어떤 경제적 수준이 달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 오히려 우리한테 투자 기회를 제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뭐 칩4 동맹 뭐 참여 압박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반도체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도 있죠. 아, 칩4 동맹.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칩4 동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 중국의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게 많이 나가 있고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낸드 플래시나 그쪽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캐파의 대략 한 20% 이상 한 30%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메모리 쪽은 기본적으로 계속 그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줘야 이 설비가 최신 상태를 유지해가면서 그걸 설비를 이제 제대로 가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칩4 동맹에 이제 가입해서 이제 미국의 그 요구에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상황이 되면 중국에서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우리 국내 업체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정술 투자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이제 우려가 있지만 근데 거꾸로 이제 반도체 부문 안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장비 업체들이 한편으로는 이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이제 뭐 KLA라든지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그런 장비를 이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어쨌거나 이게 반도체 굴기를 달성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 반도체 설비를 구축해야 되고 그러자면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또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넥스틴 같은 그런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사실은 미국에도 팔고 미국 인텔 같은 데도 팔고 중국 장비 업체,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도 수출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이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칩4 동맹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뭐 우리의 이제 주력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부담이지만 그 밑에 장비 업체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물론 차악의 경우는 좀 피해야 되겠지만. 근데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인플레 감축법으로 가자면 저는 한국 업체들한테 엄청난 그 수혜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래도 2025년까지 배터리 뭐 이 소재의 40% 정도를 미국과 FTA를 체결한 즉 우호 국가들이 안에서 이제 조달해야 된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80%이 비율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맞출 수 있겠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 그 양극재의 그 전 단계 이제 이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전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구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튬을 버무려서 그걸 이제 소성한다고 가열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열해서 이제 양극재라는 걸 만드는데 지금 양극재 전구체의 한 85% 정도를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튬 의존 비중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강봉 리튬이라고 중국 업체한테 그 역시 한 80% 이상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맞추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물론 단기간에 뭐 1, 2년 안에는 안 되겠지만 사실 지금 전구체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그 중국 업체에 의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LG화학이 국내 업체들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조금이라도 싸게 조달받겠다고 중국 업체들한테 그 전구체 레시피, 조리법을 다 알려주고 그거 싸게 좀 우리한테 공급해 해서 그렇게 공급받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필요하면 그거 그냥 국내 업체들한테 전구체 이미 우리 업체들 중에도 이제 전구체 지금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뭐 포스코도 그렇고 에코프로 쪽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이미 있는데다가 이건 금방 이렇게 전구체는 국내로 돌릴 수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도 다행히 포스코 케미컬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철강을 하면서 각종 자원, 광물 이런 것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조달할 수 있고 뭐 이게 구체적인 사명을 거론하긴 조금 조심스러운데 뭐 리튬 조달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이게 한국 업체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마든지 주어진 시간 안에 물론 뭐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상당 부분 맞춰갈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그 업계의 현업의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우려가 너무 정폭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근데 현장을 다져보면 충분히 우리가 오히려 이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굉장히 오히려 현장에서 뚜렷하게 간지가 되죠. 저희 패권 전쟁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 쓰신 책을 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약간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때 정말 조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 투자 기회가 있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면 사실 뭐 2차 전지 산업을 능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가고 싶은데 지금 한국은 제가 이제 뭐 위기를 가계부채 부동산 부분에서 위기라고 보지만 산업 성장에 있어서는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산업이 국내 주력 산업이고 그래서 이걸로 우리 뭐 수백 개 상장사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또 임직원들이 먹고 삽니까? 근데 2차 전지 산업이 한 2027년 가면 반도체 산업을 능가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도체도 사실 사이클을 그리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를 능가하는 산업이 향후 한 5년 정도면은 이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그렇게 부상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반도체 산업도 어마어마한 산업인데 2차 전지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의 이제 이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또 한국의 산업의 어떤 그 성장 규모, 매출 규모를 정말 한 단계 도약시키는 산업이 이제 나타난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얻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가끔씩 하는데요. 한국 지금 이 국면에서 에너지 전환 속에 있고 그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2차 전지 산업이 부상하는 이 흐름의 초입에 한국의 투자자라는 걸 굉장히 행운으로 여겨야 된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가장 커질 산업인데 이걸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이 한국에 있고 근데 또 한국의 투자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2차 전지 산업이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 특히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같은 산업 기반이 사실 우리가 없어요. 근데 개별 기업 단위로 들어가면 여전히 유망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풍력 쪽으로 간다고 하면 CS 윈드라는 기업은 이른바 이제 그 풍력 사업을 하자고 한다면 윈드 타워라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조하는 글로벌 1위 업체예요. 그래서 이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많이 커질 성장 여력이 있는 회사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선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업은 이게 뭐 선박 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유 시추 그 해상에서 원유를 시추할 때 해상 플랜트 예, 뭐 이런 건조도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기술력을 다진 그런 업체들이 이제 이 해상 풍력 사업이 앞으로 이제 많이 활성화될 텐데 그 해상 풍력 사업에 하부 구조물과 상부 구조물을 다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삼강 M&T 같은 회사이고 또 뭐 세진중공업처럼 뭐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 이 업체도 지금 상부 구조물, 하부 구조물을 이제 만드는 업체. 그다음에 세아제왕지주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영국에 이제 그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이런 이제 협약을 지금 맺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제조 기술들이 우리가 사실 제조 분야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지금 전반적으로 갖추고 있잖아요. 이게 당장 지금 우리가 뭐 신재생 산업에 관한 그런 인센티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이게 전세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도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그 지원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지원하는 법안인데 그런 영향 등등이 이제 이 우리한테 상당 부분 수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하여튼 뭐 큰 산업적 기반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주요하게 그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이라면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처럼 가속화되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그냥 서로 따로 가져가는 한 20년 뒤에는 정말 이제 아예 서로 거의 교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진짜 들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또 눈앞의 것은 이제 배터리라든가 뭐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자꾸만 뭔가 제도를 만들거나 할 때마다 다 우리 땅에 다 지으라니까 이런 법안인 것 같아요. 요번에 뭐 인플레이션 감축안도 그렇고 반도체 지원법도 그렇고 미국에 지어야만 혜택을 준다니까. 근데 그 돈도 뭐 천문학적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 어떤 이제 신산업에 혹시라도 위협이 되는 측면은 없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위협이 되는 측면이 있고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협의 가능성은 최소화하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점점 이제 키워야 되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우리 뭐 산업계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한국 정부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뭐 제 책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플라자 합의, 미일 간의 이제 플라자 합의 그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일본이 사실은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면서 일본 몰락에 이제 계기가 된 게 사실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플라자 합의 때 사실 이제 미국이 그 인위적으로 이제 이 엔화 평가 절상을 요구했죠. 일본의 이제 수출품들이 막 밀려들고 미국의 이제 제조업 특히 자동차 업계의 이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미국 자동차 업계들이 이제 막 굉장히 불만이 가득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 의회를 압박해서 이제 이른바 보호무역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의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레이건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야 그 뭐 일본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 불러 모아서 야 우리끼리 환율 조정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게 맺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엔고가 오면서 엔화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그걸 이제 일본이 재정 정책보다는 이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서 너무 무리하게 이게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 부동산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게 결국은 이제 탈을
나온 건데 이때 이제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이 지금 보면 너무 미국에 순종적으로 그냥 응했던 거죠. 세계 경제 당시에 미국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부상하고 있던 그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플라자 합의에서 너무나 미국의 무슨 뭐 푸들처럼 그렇게 그냥 순순히 다 요구한 대로 다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치포 동맹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치포 동맹은 분명히 그대로 뭐 미국이 이제 의도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그 첨단 산업을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가로막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반도체 그 공급망을 끊겠다라는 뜻인데 특히 첨단 산업에 쓰이는 반도체 쪽으로 그러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순순히 따라가기만 하면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는 상당히 타격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도 지금 머리를 짜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단순히 동맹이 아니라 협의체로 바꾸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을 좀 융통성 있게 재편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결과를 두고 봐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미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주요한 국가이고 또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한테는 뭐 치포 동맹에서 미국이 필요한 부분들을 주되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이 어마어마한 그 지원을 해가면서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중국과는 별도의 또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협의들을 다각도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산업계의 노력을 넘어서서 사실 국가의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좀 정치적인 논평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좀 생각할 텐데요. 네. 하여튼 이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이 위기를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살리느냐에 좀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책에서 이제 챕터를 하나 보니까 불황기의 투자가 좀 다르다고 설명하시는데 네. 그러면 일단 네. 지금 불황기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뭐가 달라야 되는지 핵심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불황기라기보다는 이제 뭐 주식 시장으로 보자면 약세장 또는 조정장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뭐 일정한 수준의 뭐 반등 랠리가 펼쳐지긴 하지만 저는 이게 또 한 번의 강세장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다시 어느 국면에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는 매크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기에 과잉 유동성 사이클에서 집값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사이클이 이제 기존 사이클과 다른 이제 사이클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흐름이 어느 강도로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에 사실 집값이 상당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집값은 주식시장하고 다르게 이 장기적인 사이클을 거리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이렇게 좀 그 사이클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주식시장으로 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관들의 전략, 증권사들이 이야기하는 전략 또는 시향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전략 이런 것들은 휘둘리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요 기관들하고 달라야 돼요. 기관들은 많은 리서치 조직도 있고 또 뭐 수천억에서 뭐 수조 원 또는 수십조 원 단위의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매크로 흐름 예측에 따라서 이때는 채권 시장 비중을 높였다가 어떤 ETF를 갖다가 또 주식에서도 가치주 스타일 뭐 성장주 스타일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증권사보다 다른 자산운용사보다 조금 뭐 이 수익률을 더 올리면 잘했다라는 말을 듣는데 개인 투자자는 그럴 역량도 안 되고 그럴 자금도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대부분의 경우 손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이게 저는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대체로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존니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언제 어느 때든 그냥 시장에 머물러라. 그리고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계속 꾸준하게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저는 그걸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에 대체로 머무는 건 맞지만 약세장일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주식은 오르든 내리든 사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쌀 때만 사 모아야 된다. 예. 그리고 최소한 합리적인 가격 수준 이하에서 사 모아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정장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폭락장이거나 또는 뭐 코로나 시기에 폭락장, 초기에 폭락장 같으면 사실은 뭐 그러기가 힘든데 이게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 뭐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빠졌다고 하는데도 실제로는 한 대여섯 번 정도의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 우하향이에요.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지수가 빠진 때 그럴 때 사실은 대부분의 그 종목들이 뭐 종목의 어떤 개별적인 메리트와 상관없이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빠질 때 자기가 뭐 현금 여력을 확보해둔 현금 여력을 가지고 바닥권 또는 주가가 자기가 생각할 때 개별 종목이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사모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고 저는 적절한 현금 확보 수준을 한 20% 또는 조정장이 좀 강한 조정장일 것 같으면 한 30%, 35% 정도까지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했다 하면서 이게 오르내림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시장에 대체로 머무는 거죠. 대체로 머물면서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정말 개별 종목이 너무 싸게 나왔을 때 그렇게 주수 담으면 경험적으로는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최소한 손실이 방어가 됩니다.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오해해서 네가 뭐 고점과 바닥을 어떻게 딱 정확하게 찍어서 그렇게 뭐 수익을 내는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시장이 휘둘리지 말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시장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고점과 바닥을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꾸로 이런 건데 개별 종목의 가치 대비해서 가격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수준인데 이게 만약 이 시장 상황 때문에 2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 주식 안 살 사람이 있겠어요? 다 사겠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사실 사람들이 잘 알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죠. 이 회사는 절대 안 망할 거야. 그리고 뭐 기복을 그리지만 결국 우상향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6만 원인데 6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누구나 사 모으겠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개인들이 꼭 삼성전자를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삼성전자 투자하면 2, 3년 후에 분명히 저는 좋은 결과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근데 삼성전자를 저는 권하지는 않고 자기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종목, 한 종목 한 종목을 잘 발굴해서 자기가 충분히 알고 스터디한 다음에 담아놨다면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6만 원 됐다가 2만 원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가격대가 있어요. 이게 주가 조정기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소가 지난해 뭐 2만 원 초반대에 저 회원들한테 소개했는데 이게 지금은 6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코스모 신소재라는 양극재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뭐 올 초까지 5만 원대 유지했는데 연초에 LG엔솔 이제 상장하면서 그 여파로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같이 떨어졌잖아요. 물량 효과 때문에. 이게 한때는 3만 원 초반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코스모 신소재를 계속 추적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격은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도 회원들한테 이걸 지금 너무 싼 가격이니까 좀 그동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이게 떨어지기 전에 5만 원대 가격을 넘어서서 6만 원 지금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제 생각에는 향후 2, 3년 안에
이 가격대에서 또 한 뭐 두세 배 이상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게 그만큼 어떤 회사를 잘 알고 있으면 그 개별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조정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매크로 흐름을 보고 투자하라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달여 전에도 어떤 분이 뭐 증권가에 있는 분이 나와서 막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뭐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거고 그래서 주가 하락이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2008년에 뭐 레버리지 쓰면서 이렇게 투자했는데 되게 그때 손해를 많이 봤는데 아 여기가 웬만큼 왔나 보다 해서 그때 뭐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써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더 꼬라박아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뭐 정리를 하라는 식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분이 그런 방송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바닥이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을 우리가 함부로 예측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주식 투자에서 시장 상황을 예측하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중으로 예측을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매크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걸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근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를 또 예측해야 되는데 이게 매크로 흐름 그냥 예측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난번에 인플레가 9.1% 나와서 아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그때 뭐 밟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8.5%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CPI가 이게 8.5%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8.9%가 나왔으면 시장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그건 또 안 좋은 반응을 했을 수 있어요. 예, 피크아웃은 같은 피크아웃인데 8.5%까지 떨어지니까 아 이건 꽤 꺾였네 하면서 이제 시장이 아 그러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반응해서 뭐 주가 반등 랠리가 이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9.1%에서 8.9% 또는 그냥 꺾였어도 9.0% 정도로 그냥 살짝 내려왔다면 아 여전히 이거 피크아웃 빨리 안 되네 그러면서 시장이 오히려 진짜 꺾였을지도 몰라요 다시 주식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예측하고 투자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그 주식 투자로 거부가 된 사람들 대부분은 보면 대체로 폭락적이 오든 심지어 폭락적이 오든 조정장이 오든 약세장이 오든 대부분 시장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래서 약세가 오면 그때 더 비중을 늘려서 오히려 이 회복장이 오면 또 반등장이 이어지면 그게 수익을 냈던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으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식시장이 격언 중에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오로지 탐욕스러운 사람만이 도살당한다. 사실은 뭐 원문은 이제 이게 뭐 좀 다른데 제가 의역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산 만 원에 산 게 그대로 만 원이면 어떻게 수익이 나요? 그냥 그대로지. 근데 이게 약세장이라는 것은 주가가 조정되기도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반등해서 이게 그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돌아가기만 해도 사실은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거든요. 왜냐? 주가가 100에서 50으로 뜨지면 손실률이 마이너스 50%인데 이게 50에서 다시 이전 수준인 100으로 돌아가 버리면 수익률이 100%가 돼요. 근데 이걸 계속 그냥 가상의 예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50에 사서 100에 좀 수익 내고 또 50에 팔고 50에 다시 사고 100에 이렇게 하는 과정을 계속 되풀이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 자산 규모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손실률과 수익률이 비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사실은 원리를 잘 알고 보면 장기에 걸쳐서 복리 수익을 누리면서 사실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고 예를 들면 단타 매매를 한다거나 또는 시장의 매크로 흐름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이렇게 시장에 휘둘리는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잘못된 방법 때문에 사실은 손실을 내는 것이지 그 주식 투자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사실은 주식은 제가 볼 때는요 손실 보기가 더 어려운 투자가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면
오히려 이런 조정장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그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스터디를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잘 알게 된 종목들을 좀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조금씩 사모으시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시면 오히려 주식 투자로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거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학개미 운동 막 펄펄 끓을 때,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막 유동성 넘칠 때, 그럴 때 주가가 비쌀 때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니까 당연히 물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오히려 뭐 지금이 끝이 아닐 수는 있어요. 뭐 추가로 더 조정이 오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더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큰 흐름에서 이 조정장, 약세장일 때 좋은 주식을, 특히 저는 뭐 구조적 성장주를 강조하는데 그 구조적 성장주 중에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 담으시면 저는 지금이 그 주식 투자의 승률과 수익률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죠. 네. 자, 이렇게 선대인 경기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과 함께 과연 지금처럼 일종의 뭐 불황기가 왔다는 얘기도 있고 패권 전쟁이라는 얘기도 있고 위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투자 기회를 잡을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